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드디어 왔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네, 리처드 돈킨스는 저희 독서 스텔라 지난 방송 마법의 비행을 통해 만나봤던 분이죠. 구면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화 생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과학 저술가이고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동물학과 석박사를 졸업한 분이에요. 이분은 35세에 출간한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이고요. 문화 구성 요소인 밈 개념을 처음 제창한 학자라고도 하네요. 네, 오늘 읽을 이기적 유전자는요. 1976년 출간된 책으로요. 출간된 지 벌써 47년이 된 저서라고 하네요. 발간 이후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국내에만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죠.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 새로운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이기적 유전자. 책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드릴 책은 이기적 유전자의 개정판 중에서도 30주년 기념본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요. 함께 40주년 기념본, 즉 검은색 책 표지의 이기적 유전자도 내용을 추가드릴 수 있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독서 스텔라 언제까지나 지금까지처럼 책의 앞페이지부터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저희의 생각을 더해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펭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간한 지 약 5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의 고집처럼 혹은 책이 잘 쓰여진 것처럼 단 한 번의 탈고나 수정도 없었다는 것을 저자 스스로도 책의 중간중간 밝히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책의 버전이 바뀐다는 것은 약간의 페이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런 말씀도 참고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옴기니의 말부터 내용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홍영남 번역가가 말하길 이 책에서 도킨스는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40억 년 전 스스로 복제 사본을 만드는 힘을 가진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대양에 태어났고 이 고대 자기복제자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것들은 절멸하지 않고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되었다고 전해주면서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이며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는 그것들의 생존 기계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킨스가 30주년 기념판에 서문으로 남긴 내용 중에서 책 제목에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결정적인 문제는 생명의 계층 구조 속에서 결국 어느 수준이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이기적 수준이 될 것인가이다. 이기적인 종인지, 이기적인 집단인지, 또는 이기적인 개체일지 이 중 대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저자들은 그 대다수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으나 그들 모두는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다윈주의의 메시지를 이기적인 무엇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유전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 책 이기적 유전자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9년 도킨스가 개정판 서문에 담은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보면 자연 선택을 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 즉 유전자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이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 관점이 같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독자인 당신이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꾼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신다원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초판의 권두사에서 76년 7월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트리버스가 말하길 리처드 도킨스는 사회 이론의 주요 주제들, 즉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의 개념, 그리고 이기주의의 유전학적 정의, 공격적 행동의 진화, 친족이론, 성비이론, 호혜적 이타주의, 속임수, 성분화의 자연선택 등 하나씩을 설명하면서 기본 이론을 통달함으로써 갖게 되는 자신감으로 도킨스는 그의 새로운 작품을 경탄할 만큼 명쾌하고도 세련된 문체로 펼쳐냈다고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책의 내용의 시작에 앞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네. 책은 1장 사람은 왜 존재하는 것부터 마지막 13장 유전자의 긴 팔까지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언제나처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소주제, 진화, 가장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리처드 돈킨스는 다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장 근본적 질문, 즉 사람들은 혹은 생물체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리처드 돈킨스는 이 책이 다윈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특정 논점에 대해서 진화론이 초래하는 결과를 두루 살펴보기 위해 쓰였다고 책의 목적을 밝혀줘요. 즉 도킨스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밝혀주는데 이 책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을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책에 앞서서 본인이 다루지 않을 3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진화에 근거하여 도덕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타적이다 또는 이기주의적이다. 이것을 어떠한 한편에 서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이 책에서 천성이냐 교육이냐라는 논쟁에서 어떠한 한쪽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상세한 행동에 관해 서술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정의가 주관이 아닌 행동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각각 행동의 예시를 들어주는데 먼저 이기적인 행동의 예로 사마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암사마귀는 동족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사실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한다고 해요. 특히 이 짝짓기를 할 때에도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해서 암컷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하는데 그때 암컷은 기회가 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교미가 끝날 때까지 수컷을 잡아먹는 게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머리가 없는 게 수컷의 남은 몸통 부분의 성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는 또 않다는 거죠. 그렇지. 그 성행위와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만약 그렇다면 암컷에게는 수컷의 성행위를 활성화시키면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정리해보면 암사마귀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수컷과 그러니까 수사마귀와 교미를 하면서 종족 번식의 본능적인 영역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수컷의 머리를 뜯어먹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이 암컷 즉 암사마귀에게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네,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그렇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일거양득 좋습니다. 네. 냠냠이가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 독특한 알람콜, 경계음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게 하는 거죠. 이 경계음을 내는 이 행동은 포식자의 주의를 오히려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써 나 자신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과 곤충 또는 동물들을 통해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도킨스도 이러한 일례와 사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지를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며 사례들을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훌륭한 일반론의 정당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앞서 냠냠이와 팽숙이가 언급해준 이야기들은 단지 개체 수준의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로 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즉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 본인은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기본 법칙으로 개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모두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고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집단 선택설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학설은 위인 에드워즈의 유명한 저서를 통해 소개되었고 아드리즈의 사회계약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해요. 이 집단 선택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개체들로 구성된 종 내지는 종내 개체군과 같은 집단이 각 개체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경쟁자 집단보다 절멸의 위험이 적을지도 모른다는 설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이 집단 선택설에 대해서 리처드 돈킨스가 한 가지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도 집단 선택설이 큰 매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이상이나 또는 정치적 이상과 조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요.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타인이라는 말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집단 내의 이타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원리기도 하다라고 해요. 또 다른 수준에서 보면 국가는 우리의 이타적 자기희생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고
젊은 이들로 하여금 자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죠. 또는 그들은 타국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삶을 상상하도록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요. 횡숙의 말을 이어가 볼게요. 자, 1장의 어느새 대단원의 마무리입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최근 인종차별주의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근은 1970년대입니다. 당시 책이 집필됐던 1970년대를 말하고 애국심에 반대하여 동지의식의 대상을 인류라는 종 전체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이타주의의 대상을 확장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자들은 흥미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자, 진화에서의 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보통은 종의 윤리를 가장 확신하는 이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이타주의의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종까지 포함시키려는 사람을 매우 경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곤 하는데, 만약에 도킨스 본인이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대형 고래들의 도살을 막는 것, 즉 포경행위를 막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면 몇몇 자신의 지인들, 친구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동족의 일원이 다른 족의 일원에 비해서 특별한 도의적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 살인하는 것은 통상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생각되어 왔는데, 우리 문화에서 살인보다 더 강하게 금지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식인 행위라고 해요. 비록 죽은 사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의 일원을 먹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인무도한 범인에 대해서조차 사형 집행을 꺼려하는 데 반해서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 유해 동물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 쏴 죽이는데 기꺼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의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침팬지는 감정이 있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으며 태아는 우리 종에 속하므로 그것만으로 특혜와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건데, 리처드 라이더가 말하는 종차별주의의 윤리가 그보다는 작은 개념의 인종차별주의의 윤리보다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도킨스는 모르겠다고 한 발 빼면서, 단지 본인이 아는 것은 그러한 논리에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적절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수준의 이타주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가족인지 국가인가 또는 인종인지 종인지 아니면 전체 생물인가에 대한 인간 윤리의 혼란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수준에서 이타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 문제와 혼란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집단 선택론자들도 경쟁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에 그리 놀라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경쟁 집단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원이나 또는 군인들처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자기 집단의 편을 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 집단 선택론자가 어느 수준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것은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선택이 같은 종내의 집단 간이나 다른 종 간에 일어난다면 왜 더 큰 집단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종은 속에 속하고 속은 또 목에, 목은 강해에 속하죠. 사자와 영양은 둘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포유강의 일원인데요. 그렇다면 사자는 포유동물의 이익을 위해서 영양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포유동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자는 영양 대신 새나 파충류를 사냥해야 할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척추동물 문 전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자, 30주년 개정판의 책의 50페이지 그리고 40주년 기념판의 책의 58페이지를 각각 참고해 보시면 종의 이익이라는 소주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도킨스가 풀어내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도킨스는 본인 스스로를 동물행동학자라고 분류하면서 단순히 동물과 유전자에 대한 동물행동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생물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그리고 이념과 같은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회적인 이슈를 나름의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의 마무리로 진화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본인의 신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념과 정의에 대해서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가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며, 이 말이 일부 생물학자들에게는 극단적인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도킨스가 어떤 의미로 그와 같은 논의를 하려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즉 일부 생물학자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낯선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정통 이론이라는 것에 동의해 주리라고 희망한다며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2장 자기 복제자. 네, 2장은 다윈의 최적자 생존 학설로 시작하는데요.
이 최적자 생존은 실제로 안정자 생존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시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한 것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흔하게 존재하는 원자의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실례로 알프스의 마테호른 봉우리처럼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도록 지속되는 고유한 원자 집단일 수도 있고요. 빗방울처럼 하나하나가 금세 사라질지라도 집합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기서는 바위나 은하수나 바다의 파도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것과 같이 다소 안정한 원자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을 안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외에도 더 복잡한 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널리 인정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대폭발이 우주를 만들어낸 직후부터 우주의 여러 별에서 이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원소들의 유래라고 해요.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하면서 다소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원자의 속성과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네.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원소의 초기 상태, 즉 네. 원소가 유래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뛸 수 있지만 결국 그 네. 원자들은 안정한 형태를 띄게 되고 띠게 되고 또 네. 띠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러한 원자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 다소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물들은 매우 복잡한 큰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복잡성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전형적인 단백질 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과정에 의해 분자의 초보적인 진화에서 이것이 모두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해요. 리처드 도킨스는 디자인을 누가 했거나 또는 목적이 있다거나 방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에너지를 가진 한 무리의 원자가 안정한 패턴을 갖게 되면 그 원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최초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관해서는 전혀 신비로울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냥 이것은 정의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지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도킨스도 강조하고 있듯이 원자의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안정성을 띤 결합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쓰여진 가장 훌륭한 혹은 가장 저명한 과학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이기적 유전자의 2장에서 충격적인 문장과 사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30주년 기념판의 57페이지 그리고 40주년 기념판의 66페이지입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과학자인 도킨스가 추측에 대한 영역, 즉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예측 범위 내에서의 과학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생명 탄생 이전에 지구에 있을 화학 연료로 확실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게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단순한 화합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화학자들이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고자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등의 에너지원을 가해서 2, 3주 지난 뒤에 플라스크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는 건지 관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더 복잡한 분자가 다량으로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겼다고 하고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단순한 화합물에서 출발했던 플라스크 실험들에서 화합물들의 유기적인 복합체, 네. 복합 물질로 연갈색 액체가 등장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지구 탄생의 초기 상태에서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실제 연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앞서 생겨난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2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렇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네. 연갈색 액체에서 아미노산을 발견하고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단백질의 생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전의 생물로서의 조상 네.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의 탄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 네.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미노산이 마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험이 더 최근에 와서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이나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고 해요. 이 퓨린과 피리미딘은 유전 물질인 DNA의 구성 요소이고요. 이와 비슷한 과정이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수프를 만들어냈을 것이 틀림없다고 해요. 이 원시수프 이들은 유기물인데 아마 해안 부근에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떠있는 작은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결합하고 더 큰 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거대한 유기물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박테리아나 기타 생물에 흡수돼서 분해되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는 오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밖에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수프 속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표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추측의 영역이라고 제가 시작에 앞서 말씀드렸고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플라스크에 단순한 화합물인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을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방전 등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가한 뒤 일정 기간 뒤에 그 결과물을 확인한 내용이고, 지금 그러한 실험적인 상황을 펭수기는 실제 지구에서 약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 구성과 그러한 유기물들이 해안 부근에서 어떻게 농축되고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더 큰 분자로서 변화하고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실험과 예측에 대한 시행과 추측의 같은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냠냠이와 펭수기가 말씀드린 실험과 실제 지구에서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원시 수프는 거대한 유기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시점에 주목할 만한 분자가 이곳에서 우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우연히 생겨난 분자들은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명칭을 정하자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기 복제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복잡하지도 않았을 수 있으나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다고 설명하면서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자기 복제자가 담긴 수프에는 이들 구성 요소들이 많이 떠다니게 되는데, 각 구성 요소가 자기와 같은 종류에 대하여 친화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수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자기 복제자에서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날 때마다 자기 복제자에게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지. 그런 친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자동적으로 자기 복제자 내에서 구성 요소들의 서열과 같은 식으로 배열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 큰 덩어리의 자기 복제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더 큰 자기 복제자의 형태가 되기 이전에 최초의 상태처럼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다는 거야. 자, 이러한 설명의 근거로는 앞에서부터 도킨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와 분자는 안정한 형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자기 복제자의 상태, 즉 보다 작은 상태에서 본인과 친화성이 있는 유사한 형태의 부분들과 만났을 때, 결합되었을 때 그러한 크기나 형태는 더 커지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성질과 형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지속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이슬 오빠가 자기 복제, 어떻게 사본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든 복제 과정이라면 지니게 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자기 복제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고요.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들의 자손인 현재의 DNA 분자는 인간의 정확한 복사 기술을 견주어 보아도 놀랄 만큼 정확하기는 하지만 그 DNA 분자도 때로는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류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더 많은 오류를 저질렀을 것이고, 어쨌든 그 오류가 생겨났고 이와 같은 오류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수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니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들로 채워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변종은 다른 변종보다 더 숫자가 많아질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변종은 더 수명이 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명이 긴 복제자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질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분자의 개체군에는 수명이 길어지는 진화적 경향이 나타났을 거라고 해요. 이렇듯 자기 복제자가 개체군 내에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수명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특성은 바로 복제의 속도인 다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로 만약 A형의 자기 복제 분자가 평균 주 1의 속도로 자기 사본을 만든 한편 B형의 자기 복제 분자가 1시간에 1회씩 사본을 만든다면 A형 분자가 B형 분자보다 훨씬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A형 분자는 수적으로 B형 분자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프 속의 분자들이 더 높은 다산성을 갖는 진화적인 경향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복제 분자의 세 번째 특징은 복사의 정확성인데요. 가령 X형 분자와 Y형 분자가 같은 시간 동안 존재하고 같은 속도로 사본을 만들지만 X형 분자가 평균 10번 중 1번 잘못된 사본을 만드는 데 비해 Y형 분자가 100번 중 1번밖에 잘못된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정확한 Y형 분자 쪽이 수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앞선 설명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만약 진화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복제의 오류가 진화에 필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설과 이 자연 선택이 정확한 복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설이 과연 양립 가능한가라는 거죠. 자, 냠냠이가 말씀드린 원자의 기본적인 성질과 특징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도킨스의 입장을 전달 드렸는데 바로 수명, 그리고 다산성, 마지막으로 정확성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복제자 분자는 수명이 길어야 더 오래 안정적으로 후세대에 본인의 생명력을 길게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다산성, 그야말로 더 자주 더 많이 복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그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원시 숲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러한 숲은 여러 종류의 안정한 분자, 즉 오랜 시간 존속하거나 복제 속도가 빠르거나 복제의 정확도가 높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안정한 분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 종류의 안정성을 향한 진화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이며 그 메커니즘도 바로 자연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최초의 자기 복제자 분자가 살아있다라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도킨스는 본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윈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슬인 내가 아니 뉴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의 결국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질적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뉴턴이나 다윈을 위대하다고 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생애 업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그 자기 복제자 분자가 겪어온 역사는 아마도 도킨스 본인이 주장한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보면 초기에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생명의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강조했던 요소는 바로 경쟁이라고 해요. 원시수프가 무한히 많은 자기 복제자 분자를 담고 있기는 불가능하겠죠. 우선 지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한된 요인 또한 중요했을 건데요. 그러므로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복제의 여러 변종들은 그 계통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자기 복제자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러한 생존 경쟁이 이런 개량 과정에서 누적이 되면서 안정성을 증가시켜 경쟁 상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효과적이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중에는 자기와 경쟁하는 종류의 분자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발견하여서 한때 다른 분자를 구성했던 그 구성 요소를 자기의 사본으로 만드는데 이용하는 개체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원시 육식자라고 하는데 원시 육식자들은 먹이를 얻음과 동시에 경쟁자 상대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도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둘레에 단백질 벽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라고도 해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기 복제자는 자기가 들어 앉을 수 있는 생존 기계를 스스로 축조한 것이라는 거죠. 도킨스는 이 장을 정리하면서 자기 복제자는 독자들 우리 안에도 그리고 도킨스 본인 안에도 있고, 그들은 즉 자기 복제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으며
자기 복제자 분자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복제자가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즉 현재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 인류는 그들의 생존기계에 불과하다고, 즉 생존기계 그 자체라고 설명하면서 2장을 뒤로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